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자칫하면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주제, 바로 가족 간 계좌이체와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괜찮겠지? 소액은 괜찮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의 인공지능, 즉 AI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가족 간의 돈 거래에 대한 세무 환경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집중되었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거래까지도 AI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소액 거래가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된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가족 간 계좌이체가 왜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국세청 AI는 어떤 패턴을 의심하는지, 그리고 세금 문제 없이 현명하게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세법에서 말하는 증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세법에서 증여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공짜로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공짜라는 점, 즉 무상성입니다. 돈을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여 대상 재산은 단순히 현금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주식, 펀드,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까지 모든 종류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계약서나 명목상의 거래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가 없이 이루어진 무상 이전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 간 계좌이체도 증여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는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데요. 상속세 조사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치의 거래를 모두 검토하게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소명하기 어려운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증여나 상속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목적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관청은 일단 가족 간의 돈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증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 예를 들어 계약서, 돈을 갚은 내역,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자금의 실질적인 성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충분하면 국세청은 공짜로 준 것이라는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 돈 거래 시에는 세무조사 시 소명할 수 있는 수준의 철저한 기록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감시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AI는 어떤 패턴을 의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국세청의 주된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죠. 하지만 2025년부터는 1,000만 원 미만의 반복적인 소액 계좌이체도 국세청 AI의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방식이 더 이상 증여세 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AI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첫째,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등 비슷한 금액이 일정하게 반복적으로 이체되는 경우입니다. AI는 이를 자동으로 의심거래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명확한 목적의 경조사비나 생활비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둘째,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현금 출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자 900만 원씩 11번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은 과거에 흔히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AI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명백한 목적이나 증빙 없이 자금이 계속 이동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소득에 비해 자산이나 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입니다. 소득 신고액에 비해 고가의 차량, 부동산 등 자산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소비 수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비정상 패턴으로 인식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확한 자금 출처 증빙 없이는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무상 이전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 소유의 비트코인을 자녀에게 공짜로 이전하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막대한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 및 증여세 추징 사례를 보면 연간 증여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거래로 인해 총 누적 증여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자 국세청의 추적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월 80만 원씩 꾸준히 이체하여 연간 960만 원을 주었을 때 수년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에 달하자 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증여세 추징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개별 거래 금액이 면세 한도 이내일지라도 AI가 이러한 반복성과 누적액을 파악하여 증여 의도를 추정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집계하는 것을 넘어 패턴을 학습하고 미래의 잠재적 증여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A는 납세자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소액 거래가 장기적으로는 큰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세무당국의 감시 역량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소액 이체라도 그 목적이 명확하고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누적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가족 간 거래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먼저 배우자 간 증여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다른 가족 구성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명의 변경이나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직계존비속 간 증여입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 조부모님과 손자녀 등 직계관계를 말합니다. 성인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 시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법은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 각각에 대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미성년 손주 2명에게 증여할 경우 각각 2천만 원씩 총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비속 공제는 동일 계열 내에서 10년 누계로 적용됩니다. 즉,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추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규칙은 여러 자녀나 여러 세대에 걸쳐 증여 계획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명의 직계존속이 여러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각각의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한 명의 직계비속이 여러 직계존속, 예를 들어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는 동일한 카테고리의 10년 누계 한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증여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히 각 관계별 한도를 아는 것을 넘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를 철저히 기록하고 특히 직계존비속 간에는 동일 계열 내에서 공제가 어떻게 소진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증여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타 친족 간 증여는 형제자매, 삼촌, 이모, 사위, 며느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새로운 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산하여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피부양자의 요건입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표현은 명확한 금액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핵심은 부양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의 적정성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해당 자금 없이는 생활이 어렵거나 교육이나 치료가 불가능한 피부양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자금 지원이나 학비 명목으로 고가의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에 거액을 지급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조사비나 혼수용품도 특정 조건 하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주는 혼수용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지나치게 고가인 사치품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축의금이나 부의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조사비나 생활비로 이체할 경우 사용 목적을 명확히 기록하고 입증 가능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AI의 감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자금의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병원비 영수증, 학원비 납부 내역, 경조사 참석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당했을 때 단순히 생활비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증빙 자료의 부재는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증여로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자금 거래 시에는 거래의 목적, 시기,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영수증, 계약서, 메모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는 미래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이제 합법적인 증여를 위한 실질적인 절세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수립하고 10년 단위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면제 한도 내에서 꾸준히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상당한 자산을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도를 아는 것을 넘어 시간이라는 요소를 활용하여 누적 증여액을 최대화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합법적인 전략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일찍부터 증여를 시작하면 증여된 자산이 10년 이상 운용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부의 이전을 목표로 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증여 시점이 빠를수록 증여된 자산의 미래 가치 상승분까지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자산 관리자는 단순히 필요할 때마다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애 주기, 즉 출생, 성년, 결혼, 출산 등과 연계하여 10년 단위로 증여 시점을 계획하고 증여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비와 소득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철저한 자금 출처 증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세무조사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등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빙을 명확히 갖춰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에는 꼭 목적을 메모해 두어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사전 증여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액이 반복될 경우에도 증여 사실을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하면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즉 내야 할 세금의 20% 또는 4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은 증여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금전소비대차는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일단 가족 간 금전 거래의 경우 증여로 추정하므로
금전 소비대차의 실질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계약서,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계획 및 실제 상환 이력 등의 증빙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는 증여세 회피의 흔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거나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돈을 빌린 사람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은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환 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 소비대차를 활용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철저히 이행하며 관련 증빙, 예를 들어 계좌이체 내역, 이자 계산 내역 등을 완벽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상속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등 특례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특례 제도를 활용하면 낮은 세율, 즉 10%에서 20%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은 최대 30억 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에는 50억 원, 가업승계 주식 등은 최대 100억 원 한도 내에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일반 증여세율, 최고 50%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특정 목적, 즉 창업 활성화나 가업 승계 원활화를 위한 자금 이전을 장려하는 정책적 수단입니다. 이는 정부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특정 경제 활동이나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세자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특례 제도는 엄격한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가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025년부터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 도입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세무 환경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소액의 반복적인 거래도 국세청의 감시 대상이 되며 단순히 금액을 쪼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금액을 증여 또는 상속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 명확한 목적과 증빙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세금 문제 없이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전략을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직계존비 간 증여 시에는 동일 계열 내 공제 한도 소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 교육비 등 비과세 항목의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시에 거액을 지급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모든 가족 간 자금 거래에 대해 철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목적, 시기, 금액뿐만 아니라 관련 영수증, 계약서, 메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세무조사 시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는 자발적으로 사전 증여, 신고를 하여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금전 소비대차와 같은 절세 방안을 고려할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등 실질을 갖추고 관련 증빙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세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창업자금, 가업승계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엄격한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를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화하는 세무 환경 속에서 가족 간 자산 이동을 명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여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증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현명하게 자산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